자, 7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교재 48쪽입니다.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고, 건축을 전공하고 건물을 많이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는 이 건물을 많이 지었던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차분히 설명을 드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의 2025 71659 임의 경매입니다. 18억짜리가 6억 2,30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양주시 옥정지구는 지금 신도시 개발하는 데죠. 거기에 새로 건물을 지은 거에 대지가 약 8평에 근린 주택 4층짜리를 지은 겁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없고 임차 보증금이 1억 2,500이 있고 차임으로 현재 16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건축물 관리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없애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위반 건축물로 기재된 게 없애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설명을 잘 듣고 제대로 정리만 하게끔 되면 이거는 마진이 한 3, 4억 이상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동네도 아니고 지금 옥정지구 새로 개발이 되는 곳에 한참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18억이 얼마까지 나오면 6억 2,300만 원까지 해놓고 이렇게 근린주택으로 여기 맨 밑에가 1층이고 2, 3, 4층, 4층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건물이 있고 토지를 개발해서 지금 보면 4차선 도로변 옆에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옥정지구 새로 개발이 되어 있는 곳이죠. 개발이 이렇게 되고 있고 건물을 새로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땅은 아직 건물이 안 지어진 땅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건물이고 여기 밑에가 지금 보면 카페를 하고 있고 2, 3, 4층은 주택입니다. 용도 지역이 여기 뭐 보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지구단위 계획이 뭘 얘기한다 그랬죠? 제가 지구단위 계획이 뭐라 그랬죠? 지구단위 계획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사람이 사는데 주택만 아니라 기반시설이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기반시설까지 다 계획을 같이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야? 지구단위 계획인데 이 옥정지구 이게 뭐야?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결정돼 가지고 집이 지어진 겁니다. 건축물 관리장에 여기 보면 뭘로 돼 있죠? 위반 건축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1층, 2층, 3층, 4층인데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죠. 거기 위에는 뭐야? 2, 3, 4는 다가구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위반 건축물이 뭘로 돼 있느냐? 자, 여기 보십시오. 위반 건축물이 뭐게? 건축과 2023년 3월 27일에 이거 위반 건축물 등재, 위반 내용, 불법 대수선. 불법 대수선이 뭐죠? 불법 대수선이 뭐죠? 허가를 받지 않고 내부를 변경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원래 내부를 변경시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건축법상 건폐율과 용적률이 맞기 때문에 위반될 게 없는 겁니다. 내부는. 그러니까 달아냈든지 불법으로 다가구를 뭘 바꿨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위반 건축물인데 이거는 내부를 고쳤는데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됐다. 이거는 일반적인 위반 내용이 다른 거하고 다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 건축물 관리장에 보면 단독주택하고 호구, 가구수, 세대 이렇게 넣는 것이 있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여기에 다가구를 질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지구 단위 계획에 5가구 이상은 만들지 못한다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할 때 그렇게 정해졌을 거예요. 이거는 그 제가 건물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옛날에 일산에서도 이런 게 많았었어요. 신도시 이렇게 개발할 때 그때도 일산에서도 5가구 이상을 못 만들게끔 됐는데 7가구, 8가구를 만들어 갖고 월세를 주는 집이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일부러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준공을 받고 나면은 문이 없었는데 준공을 받고는 문이 있는데 석고보드를 접어놓고 벽을 만들어 놓고 준공을 받는 거예요. 5가구로. 그래놓고 준공 받아놓고서 터버리면 문이 생겨갖고 방을 갈라버리면서 7가구가 되는 거야.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그렇게 가구 수까지도 조정한다는 게 높이도 조정하고 지구 단위에서는 색깔도 조정해요. 그 모든 걸 다 도로의 넓이까지 다 결정을 해갖고 여기는 어떤 걸로 건물 지어라, 가구 수는 무슨 몇 가구를 지어라 여기까지 규제가 되는 게 지구 단위예요. 제가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조사하는 것도 여러분 조사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나만 해요, 여러분도 해요. 방법만 알면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찾아본 겁니다. 이렇게 찾아봤더니 양주 신도시 옥정지구 개발 사업 이렇게 됐죠. 25년 6월 30일 날 돼 있죠. 그렇죠? 여기 이게 옥정지구에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 자칙이 나온 게 있습니다. 지구단위 시행지침 23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구수 등 이렇게 있죠. 가구수도 나와 있죠. 지구단위 시행지침이 양주시 옥정지구 지구단위 시행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구수 등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주자 택지명 필지 합병의 경우 당초 한 개 필지 당 가구수를 적용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가구수를 넘기면 안 돼.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곳에 집을 질 때, 다가구 주택을 질 때 가구수를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5가구라고 보는 겁니다. 대부분이 5가구예요. 그 이상은 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요. 자, 그래서 제가 평면도를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 이런 거 사업 들어가는 거, 이 지구단위에 시행 규칙이 있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도면 보는 거, 이게 다 제가 어디서 강의한다 그랬죠? 토지개발. 그러니까 11월 8일날 5시간 강의한다 그랬죠? 얼마 받고? 5만 원 받고. 교재가 있으면 3만 원, 없으면 5만 원. 5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를. 자, 저는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게 찾아 들어가는 게 별로 안 어렵고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건축을 전공을 하고 건축 짓는 이런 다가구 짓는 집을 내가 사업을 해봤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게 일산에서 내가 이런 집을 지어서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이거를. 자, 여기 보면 1층이 몇 가구로 돼 있죠? 2가구 돼 있죠?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2층하고 3층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 계단이 있죠. 계단이 있다는 얘기는 요게 2층하고 3층을 3개씩 만들어 놨는데 설계상으로는 실내 계단을 만들어서 복층을 만들어 놨어. 도면으로는 그러는 거야. 도면으로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고 아마 이거를 별도로 계단 막아버리고 3층은 따로 4층 따로 아마 그런 식으로 월세를 줬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이게 현장 가보지 않았지만은 제가 도면을 자세히 보니까 실내 복층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계단 복층으로 만들었는데 계단 없애버리면 되죠. 그러면 위층 들어가고 3층대로 들어가고 4층대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5가구를 8가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월세를 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이 건축법에 의해서 위반 건축물 이렇게 돼 있죠. 건축법에 무허가 건물을 위반 건축물이 아니야. 무허가 건물은 위반이 아니야.
왜? 뭐가로 줬으니까. 그러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을 때는 이렇게 위반 건축물인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니까 건축물 관리장 못하고 당신은 이 뭐가 건물을 철거하라고 계고가 나오는 거죠. 근데 공소시효가 얼마? 5년입니다. 그럼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면 그거는 그 검찰에서 고소하는 것이 공소시효가 그렇지 않고 공무원이 공무원법에 의해서 다시 이행강제금을 질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5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건축물 관리장의 위반 건축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건 곧 원칙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곡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뭐냐면 이행강제금이죠. 여기 보면 80조에 뭐가 있죠? 이행강제금이 있죠. 이행강제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위반 건축물이라는 걸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건축물 관리장의 그 위반 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내야 되는데, 자 80조에 이 보면 뭐가 있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있죠. 뭐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할 수 있다, 깎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 원래 깎아줄 수 있다. 언제 깎아주느냐?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건물 주인이 바뀐 경우에 깎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1항부터 6호부터 제6호까지 이 경우에 얼마를 깎아준다? 100분의 75. 75%를 깎아주기 때문에 25%를 내는 겁니다. 깎아줘.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예전에 1,000만 원이 이행강제금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바뀌면서 250만 원을 내는 겁니다. 예전에 일부 보면 이런 거를 보면 월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월세를 방을 늘려놓고 월세 받는 게 이행강제금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월세 들어오는 거하고 버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분의 75다 보니까 25%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미 옛날 주인이 이행강제금을 1,000만 원 안 냈다 이거예요. 옛날 주인이. 그러면 우리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새로 주인이 됐을 때 깎아준다는 얘기고, 옛날 주인은 그것대로 그대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낙찰을 받기 전에 이미 먼저 주인이 1,000만 원 안 낸 게 있다. 그럼 내가 1,000만 원 내고 이제부터 25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서 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얘기한 대로 가구 수가 변경돼서 했는지를 건축가에서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주인이 이행강제금 안 낸 게 얼마인지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권리분석이 뭐로 돼 있죠? 14억 7,600만 원이 돼 있고 12억을 청구를 했죠. 그러니까 이분 대출해 준 사람들도 반밖에 못 받아가는 거예요, 자기. 기준권리 이후에 전입을 했고, 여기 보면 가압류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기준권리가 있고, 여기 보면 임차권자 임차권 등기도 해놨죠. 여기요. 여기 해놨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임차권 등기가 등기는 22년 10월 30일이고 이건 24년 10월 11일이죠. 항상 기준권리를 우리가 찾고 기준권리보다 늦게 등기분본을 만드는 건 말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권리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권리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은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먼 데서 오신 우리 여자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세를 들어갔대요. 세를 들어갔는데 경매가 나왔는데 임차권 등기를 했대요. 그럼 임차권 등기 인수의 소멸이에요. 기준권리보다 이후는 내가 말소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내가 전입을 먼저 했죠. 전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임차권 등기했죠. 말소죠. 나보다 후순이니까.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는 원래 자기가 나가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놓고 다른 데 살다가 내 돈 주셔 내 돈 주셨는데 안 주고 경매로 나오니까 얼른 가서 임차권 등기했다. 그건 날짜상으로 늦었다 이런 뜻입니다. 항상 우리는 뭘부터 찾아야 된다? 기준권리. 기준권리가 뭐죠? 가장 빠른 압류, 가압류 설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게 어디서 생기냐면 제가 압류, 가압류 설정이라고 했죠. 근데 가압류가 제척기간에 의해서 말소가 되는 건데 등기부등본 말소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그것이 일반적으로 기준권이라고 하는데 제척기간에서 말소에 있는 가압류를 가지고 기준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게 있는 가압류, 압류 이런 제척기간이 넘어가지 않는 것이 기준권인 겁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 압류를 해놨고 가압류해놨다 이렇게 갑시다. 해서 뭐 300만 원도 500만 원 하다니까 알아서 갚았어. 갚았으면 자기가 가서 등기부등본을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안 없애고 그냥 그래도 둘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서류상으로 보게끔 되면 그게 기준권이야. 근데 사실 그거보다도 밑에지만은 인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 가압류는 등기부등본상에 있고 실질적으로 없어진 가압류가 있을 수 있고 압류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야. 그걸 기준권리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준권리를 찾는 것은 가장 앞선 압류, 가압류 설정입니다. 근저당 설정을 얘기하는 설정이라고 했더니 뭐예요?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이 기준권리 아니야. 아닙니다. 근저당 설정이거든요. 근저당 설정보다 앞선 전세권이 있다면 인수라는 얘기입니다. 가압류가 있고 근저당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나왔는데 그 가압류보다 근저당 설정이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이 늦었다는 말소인데 가서 봤더니 그 가압류는 이미 말소됐더라. 그럼 그 전세권 설정 인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의심하고 그런 경우에 구분해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점유자가 이렇게 있는데 점유자가 2층에 몇 호라고요? 206호. 아니 아까 1층에 두 세대밖에 없었죠? 근데 206호가 왜 206호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상하다 이런 게 이 한 명 한 명 가서 가봐야 돼. 어떻게 돼 있는지 가봐야 돼. 원룸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룸으로 만들어 쪼개놨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까 복층으로 돼 있는데 복층으로 돼 있지 않고 계단을 막아놨을 거라고 저는 보고 별도로 그 206호라고 만들어진 걸 통해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문으로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게. 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의심을 할 뿐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가서 제가 얘기한 거를 확인 한번 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2층에도 한 세대, 3층에도 4층에 한 세대인데 이걸 쪼개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면적이 418.86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2층, 3층, 4층의 면적이 다 합친 것이 저기 뭐 대수선 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2층, 3층, 4층을 원래는 건축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는 거고 사용을 보는 거 뭘로 사용하느냐 건폐율 용적률을 보는 거거든. 그러면 건폐율 용적 내부를 변경시키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이 변경이 안 된 거 아니야. 그다음에 용도는 다 가구가 그대로 있잖아. 그렇다면 내가 보면 이걸 위반한 거는 가구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기준권리 근저당 설정인데 다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무런 문제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이거를 한번 입찰해 보시려면 현장을 가서 어떤 식으로 돼 있는가 가구수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가 보고 그 양주시청에 가서 건축과에 가서 유한건축물인데 뭘 위반했느냐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안 낸 게 얼마냐고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낙찰 받으면 바로 고칠 수도 있지만은 한 1, 2개월 있으면서 새들은 사람 내보내면서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25%로 감면된 거로 내고 언제까지 이렇게 내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든 수리를 하겠다.
이렇게 막아서 수리하는 게 5천만 원이다, 7천만 원이다 들어갔으면 그렇게 들어가서 수리를 했을 때에 어떤 식으로 내가 세를 줘야지 수익을 올릴 수 있겠는가 이런 걸 명확하게 한번 보고 이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거를 허가받은 설계사무소 있죠. 그 설계사무소가 어딘가 알아봐서 그 설계사무소하고 같이 의논해보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찾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물 관리장을 보면 설계사무소가 어디라는 게 나옵니다. 그 설계사무소를 찾아서 거기를 전화를 걸어서 한번 물어보고 그러니까 현장도 가보고 그다음에 담당자도 만나보고 건축 설계사무소 가서 보고 하게끔 되면 내가 원상복구 시키는데 시간은 얼마 걸리고 돈이 얼마 정도쯤 들어가겠구나 하는 걸 나오겠죠. 그러고 나면 내가 10몇 억짜리인데 이걸 얼마까지 낙찰 받으면 거기 공인중개사한테 이게 실질적으로 매매가 얼마 들어가고 문제가 없으면 얼마큼 월세가 나오는지 다 보게끔 되면 내가 이거를 감정가는 16억이지만 14억에도 팔 수 있다 13억에도 팔 수 있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고 내가 이걸 다 해결하는 돈이 얼마 들어간다는 게 나오게끔 되면은 얼마 정도의 입찰 들어가면 얼마의 수익이 생기다는 걸 본인이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다가 또 교수님 이거 내가 탐이 나는데 얼마 입찰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내 강의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거는. 8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포항 2024 36627 임의경매고 날짜가 언제냐면 10월 24일입니다. 이것도 감정 가격이 얼마죠? 8억짜리가 2억 7,9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걸 먼저 번에 49%까지 떨어졌을 때 하락했을 때 제가 추천을 할까 하다가 한 번 더 떨어질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더니 아니 아니라 한 번 더 떨어졌기 때문에 34%로 됐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건물을 내 걸로 만들고 내가 준공시켜도 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저는 웬만하면 내가 이 건물 골조만 끝내놓고 내가 건축 명예 변경에 의해서 내 걸로 만들어도 내가 공사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내가 공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물건이에요. 10월 27일 날 2억 7,900입니다. 감정 가격은 얼마죠? 8억 1,300입니다.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땅의 면적이 55평이에요. 여기 보면 철근 콘크리트로 근린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근린 시설인데 여기 뭘로 되어 있죠? 매각 제외로 되어 있죠. 이 매각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매각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도 지역에 일반 상업 지역에 10m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자동차가 다닐 수 없고 이 사람만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중심적이란 뜻입니다. 보면은 제가 뭐 이 대구는 잘 모르지만은 대구에 포항에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사람만 다니는 거리에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상권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자동차 못 다니게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보면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 요 앞에 뭐 희한한 게 쉽게 있죠. 뭐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요 짓던 건물 있죠. 골조는 완성이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신축 허가에서 신고가 2019년 일종 근린 생활시설 돼 있죠. 그래서 착공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이거는 낙찰을 받으면 건축주가 있겠죠. 건축주를 설계 담당자한테 가서 여기 건축주가 누굽니까? 이름하고 전화번호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죠. 그러면 가서 건축주의 전화번호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계사무실 찾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거 북구구청에 가죠. 포항시 북구구청에 가죠. 건축가에 가세요. 건축가에서 이게 건축하고 언제 받았습니까 하면 이거
가르쳐 줄 거예요. 언제 받았고 뭘로 받았냐는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게 여기에 불법으로만 건물을 지어서 무슨 이행강제금을 나온 게 있느냐? 이거 물어보고 그런 거 없다. 아 그러면 뭘 가르쳐 드냐면 여기 건축설계사무소가 어느 건축설계사입니까? 물어보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건축설계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건축설계사무소 가게끔 되면 그 건축설계사무소 소장은 건축주 잘 알죠. 전화번호를 다 알죠. 그러면 제가 이런 경우에 찾아가서 여러 번 이게 찾아가서 협상한 적이 있는데 어딜 찾아가면 설계사무소에서 아유 제가 전화 걸으면 잘 안 받아요. 저한테 설계사무실 비용 돈 줄 거 있는데 돈을 안 줘갖고 내가 전화 걸으면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직접 전화하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제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리기 어려우니까 제가 좀 중간에서 협조를 할 테니까 어떻게 원하는지 그러면 건물을 나한테 팔든지 사게끔 해달라. 그러면은 내가 연락해도 어떻게 하겠느냐. 하게끔 되면 연락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해서 건물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건물을 파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나는 어떻게 받아야 되죠? 그냥 받아야죠. 그냥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상대로 철거와 지료소송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니까 뭐가 있죠? 법정상권이 있죠. 그러면 법정사니까 내가 철거하고 지료 내놓으라면 철거는 하지 않고 난 지료는 주겠다. 그러면 자기가 여기서 건물을 가지고 상가에서 월세가 들어오면 지료를 줘도 돼. 근데 이렇게 건물을 짓지도 못하고 짓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를 지료를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그 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난 몰라. 그죠? 그래?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건물은 뭘로 한다고? 강제? 기입등기하고. 건물만 경매로 집어넣고. 그리고 낙찰을 받고. 여기는 이 주택이나 근린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잘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건물을 골조를 내 걸 만들어도 마감을 하지 말고 포함해서 같이 그냥 주는 식으로 매도를 해라. 그런데 여기는 상권이 좋다 그러면은 상권이 좋은 곳에는 우리가 예전에 건물을 질 때 골조 다 끝내고 마감까지 다 끝내고 건축 비용은 월세로 보증금으로 받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제가 상권이 좋은 곳은 보증금만 받아가지고도 건설 비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건물을 다 졌을 때에 상권이 얼마큼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보면 건물만 다 준공시키면 새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내가 낙찰을 받아서 마감을 시켜도 된다. 왜? 얼마짜리를? 8억짜리를 2억 7천, 3억에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땅 자체를 한 5억이나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월세를 좀 다른 옆배보다 싸게 줘도 수익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제가 이 정도에 지르지만 마시고 조금 자기 이런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자본이 좀 있어야 돼. 왜? 이런 거 건물 매각주에 여러분 대출 안 해줘요. 이런 것도 대출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대출 좀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왜 법원에 가면 입찰하러 가면 왜 나 대출 받으라고 주는 거 있죠. 그 대출을 받으라고 주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특수 경매를 다 골리면서 그러면 나처럼 골리면서 하면서 이거 대출해 줘도 된다. 왜? 8억짜리를 2억, 3억에 낙찰을 받아서 1억 5천 대출해 주겠다면 충분히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한테다가 그 중개하시는 분이 자기가 이 법에 의해서 그 대출 중개해주고 돈 못 받아요. 그거 받으면 법이 큰 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려면 대출해주려면 설정을 하죠. 설정할 때 어느 법무사를 지정해갖고 원래 설정을 할 때 법무사 비용이 100만 원이면 거기 가서 법무사를 지정해서 설정하면 400만 원, 500만 원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설정하는 비용으로 받아가지고 그 대출을 해주는 사람한테 수익을 챙겨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일반 거를 대출해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ಗೆ 마진이 안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특수 경매를 대출해 주는 걸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특수 경매할 때는 그런 명함을 다 받아나가고 수시로 연락을 해보면서 아 이런 것도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게끔 됐을 때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가 그 건축물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지만 협상이 잘 돼서 지조 청구를 하게끔 되면은 이 사람들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럼 나 얼마만 주면은 내가 건축주 명의 도장 찍어줄게 그러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몇백만 원 주고도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건축주 명의 변경해서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해도 아무 큰 문제가 없습니다. 8억짜리가 한 3억 정도 주고 사면 건축주 명의 변경하는데 한 500이 1000만 원 줘도 아깝지가 않죠. 그러니까 뭘 아까워하냐면은 이것이 지금 보면 먼저 본 가격이 얼마였죠? 3억 9,800일 때 낙찰을 받는 거는 안 아까운데 2억 7,900에 낙찰을 받고 그 건축주한테 한 돈 1,000만 원 주는 건 아까워한다고. 이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찰을 받을 때는 아끼고 낙찰을 받고 협상을 위해서는 조금 돈을 써라 이런 얘기예요. 낙찰을 받을 때 낮게 낙찰을 받아야지 협상이 잘 되고 특수경매는 협상이 잘 돼야지 수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낙찰을 받을 때는 지르고 협상할 때는 아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어렵게 되고 오래 가게끔 되고 소송까지 해야 되고 소송은 맨 마지막에 마지막 방법으로 협상을 안 할 때 협상을 하자고 소송을 하는 것이 소송에서 판결만 받아서 돈 버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길 생각하지 말고 소송은 왜 하는 거예요? 협상장에 나오라고. 협상장에 끌어내기라. 그리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양보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럼 양보를 하려면은 낮게 낙찰을 받아야지 내가 양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이 특수경매에서는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여기 보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있죠. 21년도 있죠. 가등기 이전을 했죠. 보면. 근데 여기 보시기 없는 근저당 설정이 언제죠? 4월 28일이죠. 근데 이게 뭐야? 5월 31일이죠.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보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뭐야? 늦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거리보다 늦는 건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말소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등기는 말소라는 얘기입니다. 9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4 71375 강제경매입니다. 다세대 주택을 짓다가 조합을 설립해서 짓다가 건물만 지어놓고 중단에 대해서 경매가 나온 겁니다. 보시게끔 되면 5억 3천이 1억 9,3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광주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구가 좀 줄어가고 있죠. 근데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땅이 작다 보니까 다세대를 짓는 것 같아요. 다세대를 짓고 골조만 했다가 강제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거는 2016년도에 착공했죠.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됐죠? 9년 됐죠. 중단된 지가 한 5, 6년 됐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다 지어봐야 아파트도 지금 남아돌아가는데 다세대 돈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면 5억 3천짜리가 1억 9,300원인데 10월 28일 날 입찰입니다. 여기 보면 대지가 2필지입니다. 그런데 중단된 건물이 있는데 뭐야? 매각 제외로 돼 있죠. 여기 보면 매각 제외로 돼 있습니다. 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주,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뭐 얼마? 7세대로 나왔죠. 대지 2필지, 3필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 대지 3필지인데 3필지가 요것도 조합원이 갖고 있던 건데 이것도 끼었는데 이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요 2개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별도 다른 데 있는 그 도로를 한 거고, 요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필요 없는다이라는 얘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두 필지죠. 이렇게 두 필지 이렇게 다세대를 짓다가 준공됐습니다.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데 아파트를 짓지 않고 다세대를 지었습니다. 여기 보면 중심에서 여기서 여기 보면 하나는 여기 광주광역시 서구청까지는 1.35km고 여기 남구청까지는 1.54km 떨어져 있는 거니까 뭐 광주 그 구청하고는 가깝다고 해서 뭐 번화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은 시내 중심가인 것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집을 짓다가 말았죠. 건물만 지어져 있는 겁니다. 신축 허가를 언제 받았다고 했죠? 15년도죠. 착공만 했습니다. 15년이면 지금부터도 약 10년 된 거죠. 착공해갖고 이게 보통 한 1, 2년이면 끝나는 건데 15년이 지었다는 얘기는 중단된 지가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원리 분석 보면 강제경매죠. 얼마 했죠? 5,200만 원 했죠. 그러면 지역주택 조합으로 돼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강제경매로 이게 5,200만 원 이렇게 넣는 게 개인이거든요. 선후구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사람은 조합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조합원에다 돈 투자를 하고 같이 했는데 이 진행도 안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돈을 다 주고 공사비를 다 좀 안 될 리가 없죠. 근데 조합원이 가만히 보면서 내가 얼마를 내고서 내 땅을 주고서 뭐 했는데 다세대 다 지어봐야 도대체 돈이 안 될 것 같거든. 그 돈 내라 그러면 안 낼 수도 있죠. 그럼 돈이 안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몇 개를 팔아갖고 공사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건 다세대 7세대 가지고 무슨 돈이 된다 보니까 돈 안 주면 못 줘. 그럼 공사하는 사람은 못 줘. 조합에서는 돈 안 줘. 돈 안 주면 공사를 못 하니까 중단돼. 그럼 나도 몰라. 조합원들 돈 안 내니까. 근데 조합은 돈 많이 낸 사람은 왜 내 돈 안 줘? 경매. 이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준공을 했을 때 매매가 얼만큼 가능한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계신 분이 광주 가야 돼 말아야 돼. 뭘 가지는 않아. 이걸 광주 있는 분한테 맡겨서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해야지 서울에 있는 사람이 하루 찾아가서 그걸 어떻게 알아. 가끔 가다 보면은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쫓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포항 것도 서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울산이나 포항이나 부산이나 창원에 들으신 분들은 가도 돼. 그러면 서울에 계신 분들이 서울의 주변에 수도권에 얼마나 지금 투자할 게 많은데 그 포항까지 가. 그럼 광주까지 가냐 이런 얘기야. 광주에 있는 사람이 수도권으로 투자하는 건 맞아. 대구에 있는 사람이 수도권 투자하는 건 맞아.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왜 지방으로 가서 투자를 해? 지방에 있는 사람은 그 지방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 때는 확실하니까 갈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시간 버리고 여기까지 갈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 현황 점유와 분석 대항력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보면 유치권자도 없고. 자, 이제 공장을 제가 추천하게끔 되는데 공장을 투자할 때는 여러분들이 공장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토지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토지에 투자를 하려면은 몇 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면서 투자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투자는 자기가 남는 금액을 여유가 아주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거를 땅을 사놓고 한 5년 10년 기다렸다가 안 되면 내가 손자한테라도 주지 할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한 것이 토지입니다. 그렇지만 공장인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2, 3년, 3, 4년만 해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공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땅을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토지 개발 강의를 한다고 했죠. 언제? 11월 8일 날. 얼마 받고 몇 시간 동안 교재도 한 번씩 주면서. 그러면 내가 토지 개발 강의한다는데 개발이 개발이 뭐예요? 토지 개발이? 토지 개발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기반시설을 만든다는 겁니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기반시설을 만든다는 거고, 기반시설로 건물을 지었을 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땅을 사고 5년이고 10년을 기다렸다가 주변 환경이 변하게끔 되면 그 땅을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기반시설을 만든다. 기반시설을 만드는 게 도로를 만든다. 배수를 만든다. 전기를 끌어들인다. 그 다음에 산 있는 걸 평평하게 만든다. 이게 뭐야? 근데 공장은 개발할 필요가 있어 없어? 기반시설 다 돼 있죠. 도로 다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만 변하면 내가 또다시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냥 어떻게 매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있는데 앞으로 공장이 계속 크게 변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공장은 이렇게 있는데 주변이 주택가 또는 상가, 아까 옥정지구에 옥정지구에 여러분이 옛날에 개발을 하기 전에 이런 게 공장을 49% 이하로 떨어진 게 사놓고 가만히 있어서 월세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된대? 개발이 된대. 그러면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이 공장을 사고 환경 변화를 기다려야 되는데 내 돈을 생돈을 집어넣고 기다리냐, 돈이 없는데 대출을 받으면서 할 것이냐 하면, 공장은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기반시설을 따로 만들 돈이 안 들어가도 주변 환경만 변하면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투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장을 투자하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허가까지 다 받아놓고 기반시설 다 만들어놓고 경매로 넣어놓은 거, 그거 낙찰받아서 마무리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돈 버는 건 두 가지예요. 보면 월세를 받으면서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고, 환경이 변하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시키면서 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장을 투자할 때 건물 가격은 치지 않고 땅 가격만 보고, 땅 가격에서 우리 토지 투자할 때 땅 일반 매매 가격에 한 50%, 60%만 되면 우리가 투자해놓고 기다리는 게 토지인데, 공장이 경매로 나왔을 때 건물은 빼놓고 땅 가격이 49%까지 떨어진 걸 50%에서 60%에 사놓고 대출을 받으면서 월세를 받으면서 기다리자는 것이 제 토지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가능한 것만 공장을 고르는 겁니다. 토지개발 특강을 제가 11월 8일 날 한다고 했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고 교재 포함을 해서 5만 원 받는데, 보면 토지에 대한 개발 강의를 5가지라는데, 1. 토지개발 법규와 종류 및 역사, 각종 토지 규제 정보 찾기, 지역지구 구역 타법령. 이거는 매입을 하기 전에 이걸 알아야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매입을 해놓고 난 다음에 개발행위와 토지 분할은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고, 국유지 불화 및 점유허가는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토지에 투자할 때는 사기 전에 조사해야 될 게고, 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지 투자에 성공하려면 사기 전에는 뭘 봐야 되고, 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다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무슨 가격에? 반가격에. 일반인들의 공장에는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공장인 경우에는 땅이 반가격이 여러 떨어진 게 상당히 많은데, 저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장이 상당히 좋은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2024 3995 임의 경매가 얼마
얼마죠 지금? 37억이 18억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보면 언제냐면은 2020 아니구나. 여기 보면 2025년 10월 23일입니다. 자, 여기 보면 37억짜리가 18억까지 떨어졌고 건물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감정 가격을 보면 여기가 감정 가격이 토지가 얼마죠 지금? 21억이죠. 근데 최저가가 얼마죠? 18억이죠. 다시 말하면 건물 가격은 여기 보면 11억인데 우리는 11억의 감정 가격은 보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21억짜리를 18억 주고 산다. 그렇게 하고 내가 이 정도 사놓고 건물이나 이런 것은 11억짜리를 한 2, 3억만 주고도 매매를 하겠다. 그것만 더 정도는 내가 매매를 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1층짜리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1층, 1층, 2층, 1층, 2층 이러다 보니까 건물이 제가 보면 세 동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장용지 도로, 공장용지 도로 해갖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된 요 땅입니다. 요 땅. 근데 여기 보면 이쪽에 도로를 쓰고 있는 게 있고 이쪽에 또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땅이 우리가 낙찰을 받고 주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공장 용지도 돼 있고. 자, 이 땅이죠. 주변이 뭐로 돼 있죠? 공장과 창고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공장 창고로 돼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 홀로 공장이 아니니까. 여기 보면 기호 1번, 4번하고 이렇게 있죠. 건물도 상당히 좋아 보이죠. 감정평가가 공장이 11억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건물을 안 보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11억짜리를 우리는 한 2억, 3억 정도만 주면 매도를 하겠다 이런 마음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부가 찍었는데 헐든 보면 공장 같아요, 창고 같아요. 창고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뭐가 있죠? 공장이죠. 이거 제가 보기에는 섬유 만드는 공장이고 일부는 창고로 쓰고, 그러니까 공장도 있고 창고도 있는 겁니다. 근저당 설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기준 권리가 2016년도고 지금 얼마까 26억이죠. 자, 그러면 이 공장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시겠습니다. 2016년도에 얼마를 빌렸었죠? 8억 5천이죠. 근데 2016년도 저 해갖고 다시 얼마였죠? 8억 2천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 이것이 15억 정도는 빌려줄 수 있는데 계속 또 빌렸죠. 17년도에도 빌리고 19년도에도 빌리고 20년도에도 빌렸죠. 왜 처음에 한꺼번에 빌리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빌려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공장 자체의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2, 3년 만에 한 번씩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만큼 더 빌려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저가에 사놓고 2, 3년 후에 매도를 한다 해도 그때 가서는 이 감정가보다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공장이 이렇게 된 것은 대출을 해주는 거죠. 대출해주면 뭘 갚아야 되죠? 이자를 갚아야 되죠. 근데 월세를 받으면서 뭐만 다른 거 보지 않고 내가 한 3, 4억, 4억 투자해놓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고 월세 가지고 그 갚아나가면서 내가 몇 년 기다리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공장에 임대나 대출은 사업자 등록증만 있고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면 거기는 얼마 정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나오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 있는 사람 이 섬유공장이죠. 이 주인이 다시 임대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1번째 물건입니다. 충주 2024 33098 임의경비입니다. 대지가 얼마죠? 800평이죠. 근데 여기 보면 감정가격이 얼마냐면 500이 얼마까지 떨어져? 1억 6,500까지 떨어졌어요. 음성에 제가 여기 땅을 경매로 몇 개를 낙찰을 받아서 협상을 하고 매도할 때 감정 가격이 60만 원인데 40만 원 정도에 매도를 하겠다니까 금방 팔렸던 그런 곳인데
800평인데 지금 1억 6,500이면 얼마까지 하라 그랬죠? 20만 원까지 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 보면 5억 6천짜리가 1억 6,500까지 텐데 10월 27일 날입니다. 근데 이걸 보게끔 되면 축사가 있고 주택이 있죠. 근데 이걸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예전에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이 두 필지인데 예전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있는 두 필지입니다. 여기에 낙찰 받은 것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교재인 있죠? 21년 2억 3,400. 그렇죠. 근데 낙찰 받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경매로 낙찰을 받고 21년도에 경매로 낙찰을 받아놓고 지금 대출 받아서 버티다가 이제는 못 내고 다시 경매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보다는 제가 보면 이 사람은 그 당시에도 상당히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는데 뭐에 실패했냐면 낙찰을 받아놓고 매도하는 걸 실패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매도를 할 줄 모르면 가격이 아무리 하라 그래도 실패할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매도를 실패했냐는 얘기입니다. 매도하는 실패한 원인이 자 아시면 이겁니다. 여기 보면 건축 허가는 받았는데 여기 뭐가 있죠? 지적법상 도로 없습니다. 맹제 건축 허가 받은 거예요. 자, 예전에 제가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을 땅을 반값으로 떨어진 걸 낙찰을 받고 건물 주인을 통해서 건물을 반가격 500만 원인가에 제가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다가 팔아달라고 얘기했더니 팔아주겠다 하고 제가 얼마에 팔아주면은 제가 중개사비를 1,000만 원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열심히 해도 다 깨져. 왜? 지적법상 도로가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도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할 때 지적법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안 팔아줘요. 제가 1,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손님을 데려왔다 막상 계약하려고 하면 지적법상 도로가 없다 보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다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이거 팔려고 하는데 계약하려고 하다가 지적도만 보면 깨진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뭘 줬는지 아세요? 이걸 줬어요. 건축허가를 받으면 여기 뭐가 있죠? 건축 현황도 있죠. 여기 뭐가 있죠? 도로 있죠. 지적법상 도로는 없는데 건축허가 받을 때 건축법상 도로는 있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을 팔아주는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지적법상 도로는 없지만은 건축법상 도로는 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설득을 시켜야 되고 공인중개사가 설득이 돼야지 그 사람도 사는 사람한테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개비를 1,000만 원 주겠다니까 다른 거 10개 중개하는 것보다 훨씬 나니까 이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친구들 전부 다 여기서 그거 팔려고 애를 쓰는 거야. 중개비용도 내가 1,000만 원 준다니까 나눠 가져도 충분하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 제가 이 자료를 안 줬더니 계속해서 깨지는 거야. 내가 웃으면서 줬죠. 이걸 주고 건축법도 준 겁니다. 건축법상 도로를 우리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사도법에 의해서도 사도로 지정되어 있어도 봅니다. 그러니까 지적법에 의한 도로도 지정되어 있으면 돼야 되는데 언제 지금 내가 얘기한 네 가지는 언제냐면은 현황이 사람과 자동차가 다니고 있다는 조건 하에, 다시 말하면 지적 도로법에 의한 도로라고 하더라도 사람과 자동차가 없으면은 건축법상 도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반드시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현재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없어도 내가 여기를 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하면은 도로를 인정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현황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는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맞아요. 근데
건축법에서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 그랬죠. 그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건축법 45조는 동의를 받지 않고도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언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음성군 조례를 보면 동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동현황도를 이어서 건축허가 받았을 때는 또다시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법상 도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뭘 받았죠? 건축허가를 받았죠. 건축허가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건축물 명칭이 다 있잖아요. 보면 동식물 관련해서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나한테 팔아달라고 하는 공인중개사한테 이 자료를 주고 이렇게 지적번호 도로가 없어도 여기는 건축허가 받을 수가 얼마든지 건물을 줄 수 있으니까 아무 염려 없는 자료를 다 주고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이해를 시키고 자료를 다 주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거 팔으면 당신한테 얼마 줄게 해봐요. 팔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번에 산 사람은 이런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공인중개사한테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걸 하고 그것도 감정가 이하 우리는 34% 사니까 70%만 팔아도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공인중개사한테 자료를 다 주고 당신한테다 이거를 매도시켜주면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하고 그리고 낙찰을 받고 매도를 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법 있죠. 건축법 보면 건축법은 11조입니다.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을 본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 사도는 그 현황도로는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했죠. 건축법의 11조에 보면 사조에 따른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했다 보니까 아까 현황도로는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이 된 거예요.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건축법에 의해서 사도 받기 때문에 사도법을 적용받을 때는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는 땅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사서 놓고 건축허가는 받을 필요 없이 사놓고 있는데 땅 중에서 막으면서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도법을 적용받아서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인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 사실 보면 이거 말고도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어떤 땅을 막았습니다 하고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러면 그걸 해결을 못하는데 왜 해결을 못하냐면은 민법에 의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재산을 보호해 주게끔 돼 있거든요. 민법으로 하면 집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이건 보면 이렇게 이거는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는 사도허가를 받은 걸 보고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은 돈을 받거나 막을 수 없다고 돼 있지 않냐 하고 이거를 가지고 건축법과 사도법을 가지고 재판을 주면 남의 그 땅이 막았던 사람이 다 패소하게끔 되는 건데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주장을 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공인중개사한테 다 줘서 공인중개사가 확신을 가지면 매도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험이 돈이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제가 또 중요한 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재를 토지개발하고 특수경매하고 이렇게 교재를 8권을 써놓고 강의를 지금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 15분에서 20분씩으로 쪼개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회원들한테다가만 제가 보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전부 다 8권을 쪼개서 한 개는 한 300강에서 한 400강 돼요. 그거를 시간이 나면은 한 번씩 들어보시면 되는데 그 회원에 가입하는데 얼마짜리 회원에 가입하면 3,990원짜리 한 달을 내고 그 특수경매를 하시는 분은 이 실전 사례를 건물 매각 죄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돈 벌었다. 지분인데 이렇게 했다. 건물을 매각 죄, 집담한 건물이 이렇게 했다는 거를 그런 사례를 많이 알면은 제가 그런 걸 계속해서 출연하기 때문에 아 먼저 번에도 이건 낙찰받았어요. 이런 식의 해결했었지 하면 입찰에 들어간다고 저 자신 날 수 있거든요. 유튜브 잘 보세요. 유튜브에 이종실에 해갖고 회원 가입하세요. 얼마 낸다고?
3,990원. 그 1년 해봐야 4만 원, 한 5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한 10개만 들어도 그 4만 원, 1년 4만 원 낸 거에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뭘 한 사람? 특수경매를 입찰을 하시는 분은. 그 사례가 수백 개가 나와 있어요. 도로에 관한 것도 한 수십 개가 나와 있어요. 지분 경매도 수십 개, 건물 매각 제도 수십 개, 실전 사례가. 그러니까 그런 실전 사례를 한 번씩 강의를 들어놔도 된다는 뜻입니다. 네, 2021년에 한 번 낙찰됐었던 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뭐야 보면 팔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64%까지 떨어졌을 때 누가 낙찰 받았었죠? 2억 7,900, 2억 3,400은 낙찰 받았었잖아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이 매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를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 수 있고 막지도 못하고 돈을 받지도 못하는 거를 확신이 되게끔 되면 매도가 된다 이거지. 12번째 물건입니다. 고양 2024 2544 임의영례입니다. 이거는 전이 두 필지거든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데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건물이 제가 봤더니 자 보십시오. 건물이 두 개죠. 여기 보시면 가격이 얼마죠? 여기 보면 9억 3천짜리가 2억 2,3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건물인데 매각 제외로 돼 있죠. 근데 땅이 지목이 왜? 전이 두 필지고 자연녹지 지역이죠. 여기 보면 무허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건축물 관리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가 이렇게 두 필지입니다. 한 필지 위에는 건물이 두 개가 있고 또 한 필지 위에는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럼 가정 건축물 여기 건물은 매각 제외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띄워달라고 하면 띄워줘 안 띄워줘? 누가 안 띄워준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안 띄워준다고 얘기해. 왜? 건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건물이 하나가 있고 이런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면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426번째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건축물 관리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물 주인도 있습니다. 보면 있는데 자 건물이 있고 허가나 창건 없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있습니다. 기준거리가 3억 얼마 나와 있고 여기 보면 그 공중파 종중 땅이었었어요. 종중 땅 주인이었었는데 이름은 개인 이름으로 돼 있죠. 즉 이 얘기는 법정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안 해준다 그랬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보십시오.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을 받았다면은 전용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이므로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받아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서 지목을 대지로 바꿨다면은 농지적인 필요가 없는데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건물은 지어서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놨는데 지목 변경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농지증을 띄울 때 여기 건축물 관리장을 띄워가지고 여기는 가서 건물이 있는 겁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됩니다. 부바로에서 봤죠. 농지증은 신청지는 사실상 대지로 돼 있어. 다시 말하면 지목이 전으로 돼 있지만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준공이 났는데 지목을 대지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지로 돼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은 반려합니다. 농지증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두 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건축 허가가 나 있고 그다음에 무허가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낙찰을 받으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건축물 관리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지목 변경 신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목을 대지로 바꾸는 겁니다. 지목 변경을 할 때 대지를 바꿀 때 농지 전용 부담금 내라면 나한테 얼른 연락을 하십시오. 농지 전용 부담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하는 것이 지목 변경할 때 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끔가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두 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건축물 관리장을 띄워서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 또 한 필지는 농지법상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 필지 중에서. 그러면 여기 보면은 대항력인 임대차를 주장하려면 여기 보면 여기 보자
1978년은 자신이 지어서 자신이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지어서 자신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법정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제시의 건물은 임차인으로 조사한 성 누구가 임차인으로 조사했는데 아버지가 1970년대 중반쯤에 지어 성 누구가 거주하고 있다 그랬죠. 원래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건물을 땅에다 지었을 때는 농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도 1970년 지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 사람이 주장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항공사진을 1970년도 항공사진을 봐야 되는데 여기는 같은 빌딩이기 때문에 건축물 관장이 있으면 그 땅에 뭐가 건물이 있어도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항공사진까지 가서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가 세입자라고 주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세입자라고 주장을 해갖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지었다 그랬죠. 그러면 딸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자기가 법원에서 조사할 때 내가 세입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세입자로 주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계약서가 있어야죠. 그럼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었다는데 딸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계약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이 그 아버지가 뭐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면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매매한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매한 사람과 내가 뭐가 있어야 되죠?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지 대항력을 주장하는 건데 그것도 제가 보면 주장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렇게 9억짜리가 2억까지 하락한 거는 한번 투자해볼 만 하는데 사실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가 걱정이 되냐면은 땅이 여기 한 필지죠. 이거를 사실은 보면 이렇게 분할해서 팔아야 되는데 분할해서 이거하고 이거를 파는 건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농지 이 농지는 어떻게 분할해서 팔아야 되는지가 마땅치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분할해서 팔아도 가격이 워낙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가격은 감정가 이하의 반 가격으로 팔아도 돈이 되지 않을까. 가격이 워낙에 떨어진 게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걸 많이 제가 봤었는데 이런 것은 다 해결이 되겠는데 해결이 되면 뭐예요?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낙찰을 받고 뭘 해야 되죠?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도하기가 조금 어렵다 싶어서 제가 추천하는데 24%까지 떨어졌어? 이 정도라면 싸게 던진다 그러면은 되겠다 싶은 생각에 추천하게끔 된 겁니다. 언제든지 이거 낙찰을 받고 뭐 하게끔 되면은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바로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13번째 물건입니다. 의정부 2023 87269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로 7천만 원을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상속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을 허물어서 맨 땅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공장 산업 단지 안에 있는 땅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5억 3,800이 1억 8,400까지 34%까지 하락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날짜가 언제죠? 2025년 10월 30일 5억 3,800이 1억 3,400인데 공장 용지 일반 공업지역의 땅이에요. 근데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이 땅이 전부 다인데 여기 보면 이 큰 공장이 많이 있다가 다 없어버리고 여기 창고하고 주택하는 거하고 창고 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항공사지면 여기 산업단지죠. 항공사지면 옛날에 건물 허물에 이렇게 공장이 여러 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요 근래 사진이고 이거는 옛날 사진이에요. 보면 그 옛날 사진인데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공장 건물이 있기 때문에 공장 용지로 돼 있고 산업단지 안에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공장을 지금 다 허물었어요. 이렇게 공장 다 하고 뒤에 끝에 보면 이런 건물이 하나가 있는 거죠. 이게 주출입구가 도로변이 2차선 도로변 옆에 있고 여기 보면 이런 건물이 하나가 있죠. 이런 건물이 있고 그 옆에 뭐야 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있고 이런 건물까지 다 포함해서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 보면 일본 전부 이전해갖고 여기 보면
상속을 받아서 다 이전했지 않습니까? 이전해갖고 누구의 이거를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은 거에 10분의 3을 강제 경매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오든지 아니면 내 땅을 다시 사든지 아니면 취하시키든지 하는 건데, 취하가 안 된다고 우리가 낙찰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취하시킨다 그러면 우리 취하 도장을 찍어주면 되고, 공유자 우선 매수식 들어오면 할 수 없이 집에 와야 되고, 우리가 낙찰 받으면 잔금을 내게끔 되고, 이거는 소송을 다 팔아서 나누자고 분할을 해도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아니다 보니까 합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공물 분할을 하자고 소송을 내지 않습니까? 소송을 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있는 건물 부분이 있죠. 건물도 감정가격에 내가 포함이 된 거거든, 3분의 1을. 그러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송을 하고 조정을 할 거예요. 조정하는 데 가서 이 건물은 네가 갖고 건물만큼 감정가만큼만은 땅을 나에 줘서 현물로 이렇게 분할해달라. 그래갖고 한 400평 분할하게끔 되면 얼마든지 팔립니다. 여기서는. 가격도 뭐야? 3분의 1 가격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연천이면 시골 쪽인데 산업 단지 안에 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창고든지 공장이든지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가격을 하락시켜 놓으면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지르지 않고 낙찰을 받으면 지금 얼마가 되어 있죠? 5억 3천짜리가 얼마까지 하락했죠? 1억 8,400까지 하락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좋아서 제가 사는 얘기는 아닙니다. 연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건데 산업단지 아니고 감정가격이 3분의 1 떨어졌으니까 나도 아까 이게 내가 매매가 안 되는 게 내가 나서서 나 공인중개사가 매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하락을 시키면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감정가격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에 한 60%, 70%에 내가 매도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지분권자들이 상속을 받아서 건물을 전부 다 허물었다는 얘기는, 공장이 허물었다는 얘기는 공장 그 옛날 공장이 돼갖고 임대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허물었던 것 같아요. 새로 지든지 뭘 하려고 그러다가 상속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제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취하를 시킬 수도 있지만은 자기의 주택을 살고, 아까 아파트나 주택인 경우에는 취하를 시키겠지만은 내가 사는 거 아무 각도 없고 상속받은 공장인데 아유 귀찮은데 그냥 던지자 할 수도 있죠. 그건 그러니까 취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야 되고, 공유물 분할 소송할 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지 말고 그냥 가서 할 때 아니 현물로 분할해서 내가 감정가 건물도 내 가격인데 그 건물 가격만큼을 내 땅으로 포함해서 현물로 분할합시다. 그리고 당신 3분의 2 지분은 건물이 있는 쪽으로 3분의 2 갖고 3분의 1은 현물로 분할해서 나한테 주신다 그러면은 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새로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 팔아서 나눈다고 하기보다는 현물로 분할하는 걸 원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3분의 1로 사서 현물로 분할해갖고 한 400평 정도만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공장도 질 수 있고 창고도 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지방이기 때문에 지금 더 넓은 것보다는 이런 경우가 더 공장이나 창고를 짓는 데는 또 매매가 잘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한 제가 권리 분석을 해봤을 때는 다 팔아서 나누는 것보다는 취하되는 것보다는 현물로 분할을 해서 현물로 내가 잘라놓고 매도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단 조건은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추천한 것이지 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절대 추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낙찰을 못 받더라도 높여서 낙찰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낙찰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돈을 받는 게 목적이라면 내가 10번을 입찰해서 10번을 떨어지더라도 10번 떨어지는 걸 기쁘게 생각해야지 10번 떨어지고 그러니까 승질난다 이런 사람은 경매로 수익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무리 10번, 15번이 떨어져도 승질 내지 않고 돈 벌게 이제 더 좋은 물건이 올 테니까 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입찰에 임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제가 현장을 가봐야 될 것도 있고 또 궁금하신 게 있고 권리 분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궁금하신 것이 있을 땐 저한테 미리 물어봐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낙찰을 받고 나면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낙찰 받았다고 해서 제가 컨설팅 좀 달라고 안 하니까 마음 놓고 저와 같이 의논해서 수익을 올리도록 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여러분이 입찰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다음번 이번 10월 24일에 오시면 이거보다 더 좋은 물건이 또 기다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항상 뭐를 하라? 버스를 놓치니까 리무진이 오더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찰에 들어가야지 수익을 올린다는 겁니다. 절대 떨어졌다고 해서 승질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